개발 능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본인이 서러워서 불어로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그리고 국제개발 컨설팅 코닥이 함께하는 유튜브 두 번째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과제이지만 아마 이게 제목이 될 것 같은 개발 인사이트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와주신 분은 이혜지 박사님이신데 저희 곽재성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이거고, 근데 실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이거고, 일자리는 뭐가 있더라. 라는 이런 논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성립이 될 텐데 그 논리의 흐름을 쫓아서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혜지 박사님 모셨습니다. 우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연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번에 2월에 졸업하게 된 이예지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HRD고요. 저는 석사 전공은 HRD는 아니고 국제개발협력했습니다. 좀 특이하게 이렇게 전공 바꾸게 된 케이스인데 개발협력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분야 전문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석사 때부터 계속 직업훈련이나 아니면 일자리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이제 실업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던 중에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게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학위 논문 주제로 이런 그 개발협력 분야의 이제 일자리랑 교육의 미스매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관심이 있었던 직업훈련 분야의 이제 채용 공고들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교육 분야는 이제 국제개발 협력 전공을 가지고 있는 국제대학원 그리고 직업훈련 쪽은 이제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그 교육대학원 쪽에도 국제 교육개발 협력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어서 이제 지금 핫한 빅데이터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시작하신 제일 첫 번째 그 동기는 개발 능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본인이 서러워서 네. 제가 서러워서. 서름에 못 받쳐서 그래서 박사 공부를 네, 저는 학부 전공은 프랑스어랑 국제통상 했고 석사는 국제개발협력, 박사는 이제 HRD 했습니다. 네, 그럼 불어로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이제 원래는 개발협력을 처음 알았던 건 아니고 개발협력이 이제 붐이 된 게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제 재단에 입사를 했다가 이제 기업재단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초년생 시절이라서 조금 더 국가에 더 이제 기여하는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어서 국제개발협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그 연구를 하신 거를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한 설명을 좀 듣고 좀 그 논문에서 나왔던 그 인사이트들을 좀 한 3-40분 정도 재밌게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타이틀을 학교에서는 속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나요? 라고 했는데 이제 개발 토론 쪽 이제 주제가 이제 목동 이야기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타이틀을 지어봤는데 이제 구분을 해보니까 국제 개발 쪽 이제 그 전공 교과가 있고 그리고 국제 정치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분야 내용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 교육학 그 이론 수업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이라면 모두 배워야 되는 이제 연구 방법론, 조사 분석 방법이랑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특히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 이제 실무 중심 강의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대학에서 한두 과목씩 개설되고 있는 PDM이라던가 이런 프로젝트 실무 강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분을 해보니까 이론 중심의 수업이 이제 75% 정도가 되고 이제 연구 방법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실무 진짜 저희가 일을 할 때 필요한 보고서 작성 스킬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평가를 할 때 연구 설계라던가 뭐 데이터 수집 방법 이런 거를 교과로 한 것은 25% 정도밖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론 중심의 수업을 배웠기 때문에 실무를 할 때는 이제 조사 분석 방법론도 제가 탄탄하게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PDM은 저는 배운 적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대학원 1년차, 2년차에 배울 과목들을 이제 그 기초 과목이랑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 논문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왜 할 일이 없을까를 규명했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게 이론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걸 처음에 서름으로 시작했다가 원인을 알았어요. 그죠? 네, 원인을 파악했죠. 모든 그 개발협력 사업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역량개발이고 역량개발이 일종의 개발협력 목표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역량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툴을 통해서 추진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거 가르쳐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PT 만들어서 수업하면은 알아듣겠지. 그 다음에 알아서 적용하겠지. 라는 그 알아서 이론이 지금까지 아주 이 업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사실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한번 우리가 나중에 다뤄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 문과 출신 배경 학생들이 일단 섹터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오니까 뭔가 나 전문성을 갖춰야겠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교육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는 목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주로 이론 중심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 저는 그래서 실제 목동이 어떤 목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좀 더 알아보게 됐는데 보시면은 개발협력 분야랑 이제 그 섹터 분야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오게 됐는데 개발협력 분야에 이제 그 직무가 오히려 60% 정도로 나왔고 직업훈련 쪽 그러니까 섹터 쪽 분야는 35%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왜냐면은 실제 일자리는 직업훈련 전문가라고 해도 요건이나 아니면 하는 일은 프로젝트 관리 아니면은 PDM 수정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협력 그 키워드랑 이제 묶인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일자리 구성이랑은 조금 다른 구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실제 직업훈련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개발협력을 제대로 아는 분야 전문가여야 된다고 이제 역설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개발협력 전문가 비중이 굉장히 적잖아요. 실제 보시면 프로젝트에 성과관리 전문가 1명, PM 1명, PAO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나마도 PM은 개발협력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죠. PM에 개발협력 전문가를 넣어주는 게 최근에 좀 많이 이제 트렌드죠. 네.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섹터 전문성 네, 있으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좀 미스매치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여기서 유의할 거 한 가지는 개발협력 전문가는 소수지만 모든 프로젝트에 다 들어가요. 네. 그런데 직업훈련 전문가는 직업훈련 프로젝트에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분야만 분석해서 나온 결과이지 이걸 전체 프로젝트로 다 보면 물론 섹터 전문가가 다 많지만 그 섹터가 수백 개라는 거. 그래서 섹터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나는 어떤 특정한 섹터를 해야겠다라고 들어갔을 때 실제 포션이 확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분야만 놓고 볼 때는 지금 이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일자리 구성과 그리고 직무기술서 안에 있는 키워드들의 구성이 조금 다르다. 그 키워드들은 주로 이제 개발협력에 필요한 사업 기획이나 관리, 평가에 대한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몰라. 섹터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연락 와서 이거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럼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 기획을 하실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개발 협력을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그 섹터 전문가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 직업훈련 쪽에서도 비슷하게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곽재성 교수님 이제 선행연구 보면은 사실 전문가가 3개의 부분이 있다고 돼 있는데 개발협력 분야 그리고 지역 전문가 이렇게 3개.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역 전문가 수요가 전혀 없거든요. 지역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지역
이런 맥락이나 국가적인 뭐 역사나 이런 상황적인 그 배경은 실제 분야 지식이나 혹은 개발 협력의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약간 중요도가 좀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언어를 잘하는 것도 이제 지역 전문가로 될 수 있는 건데 언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그냥 채용 공고 보시면은 대부분 제2외국어 우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영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중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새 그래서 토익 점수 내야 됩니다. 800입니다. 아, 토익 점수 시험 보러 가야 돼서 요새 좀 부담이에요. 800도 안 됩니까? 그래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때 800 턱걸이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이게 지금은 직업 훈련에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인 그 어쨌든 이제 주니어들의 일자리는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개발협력 쪽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거를 경력개발 경로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럼 한번 굉장히 네.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거 확 때려도 괜찮아요? 네네네. 공개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필요한 이제 역량 수준에 따라서 이제 전문가 급수 이거를 이제 산정을 해봤는데 지금 뭐 저희 PAO급들 아시겠지만 5급이 7년 미만까지죠. 굉장히 굉장히 길어서 여기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오히려 이걸 두 개로 쪼개는 게 맞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NCS 수준이랑도 비교를 해보니까 NCS 4수준 그러니까 이제 대졸 수준부터 그리고 이제 5수준 대졸에서 한 2, 3년 정도 경력 가진 엔트리 레벨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4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그 경력 3년 미만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보면은 사원급이죠. 네. 거기랑 대리급 이렇게 다 포괄하고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현지에 파견되는 이제 현지 파견 PAO는 전체적으로 5급 그 경력 이제 0년부터 7년 미만까지 다 커버를 하고 이제 국내에서 사업 관리하는 사업 담당자들도 이제 5급을 포함을 하는데 약간 조금 더 윗급까지 4급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물론 그 이상 일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적절한 이제 수준이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예비조사나 기획조사를 다니는 이런 그 이제 PAO나 혹은 뭐 조사 보조원 이런 거는 아무래도 경력 3년 미만인 이제 초급 레벨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이제 최소 대리급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확인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평가 실무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 방법론 쪽인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졸자가 바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석사를 졸업했거나 혹은 실무 경력이 최소한 3년 정도는 있는 사람들이 기획이랑 평가 쪽에 이제 투입이 되고 사업 관리적인 부분은 대졸자 이상부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총 이제 주니어 일자리는 이렇게 4가지라고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저기에서 그 ODA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랑 이제 직업교육 훈련 그리고 건축 기자재 이렇게 나눠 놓으셨잖아요. 이제 저분들은 저런 기술이 있으면은 이 5급, 4급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좀 저걸로써 딱 평가를 하고 실제로 이제 개발협력 전문가분들이 1, 2, 3, 4, 5급으로 나뉘는 게 좋겠다라는 혹시 의견이신 건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섹터 전문가분들은 사실 5급, 4급이 들어가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은 그런 분야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제 10년 이상의 경력, 1만 시간 법칙 있죠. 그 10,000시간 정도가 딱 1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 이상이 되어야 전문성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논외예요.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ODA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개발협력 전문가 쪽에서는 일자리 구성이 5급부터 1급까지로 구성이 돼 있고 처음에 이제 진입 단계에서는 뭐 YP나 혹은 뭐 PAO로 이제 실무 경력을 쌓고 위로 올라가면은 뭐 필드 매니저, 뭐 전반적인 기관의 운영을 방향을 잡아주는 전문가라던가 혹은 저희가 잘 아는 PM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드맵이 데이터적으로도 증명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그 주니어들이 앞으로 나의 갈 길이 이것이다라고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겠네요. 네. 예. 그 저는 이제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5급이 7년이라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길지 않나요? 저는 되게 길게 느껴지거든요. 눈물의 계곡이죠. 사실 어디 회사 들어가도 3년만 참아라. 대리다는 그 순간까지만 참아라 라고 하는데 개발 협력은 7년을 버텨야지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가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차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일머리가 있고 잘하는 사람은 6개월이면 해요. 그렇죠. 6개월이면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7년을 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현격한 개인차가 네. 나고 사실 그 개인차가 빨리 나서 본인의 견적을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스테이 할지 개발협력에 남을지 안 남을지를 또 결정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주니어만큼은 좀 플렉서블하게 좀 가는 네. 거 절대 네.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4급이 조금 더 길어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급부터 전문가를 보니까 4급부터 사실 3년 정도 그래도 해보면 진짜 일 못해도 그래도 조금씩 이해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해보면서 내가 전문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근데 이 5급이 너무 길어버리니까 되게 그 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타트부터 석사로 하겠다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아까 일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그 개발 협력을 이해하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석사를 가지고 있다고 일을 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다들 석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그냥 학부 졸업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지원자들이 다 석사 졸업생인 거예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석사졸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역량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이제 학력적인 부분은 좀 중요도를 좀 낮게 봐야 되지 않나. 약간 좀 오버돼 있다라고 사실은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점점 지금 어느새는 대졸이 기본이 됐고 지금은 특히 국제 분야는 석사가 기본이 된 이런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 이걸 다시 낮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가되 다만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학부 졸업하고 그냥 무대뽀로 대학원을 가는 것보다 뭔가 경험도 좀 하고 그다음에 실적도 좀 경력도 좀 쌓은 다음에 안 다음에 가는 게 사실은 성취도가 더 높은 거 있어요. 확실히 조금 일을 하다 보면은 역량 중심의 대학, 경희대학교 가고 싶으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깨알같이 이거 PPL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우리는 또 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죠. 네 맞습니다. 깨알같이 이건 저희의 프로그램이고 네. 저희의 거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를 한번 깨알같이 홍보하면서 저도 경희대학교 석사입니다. 저는 아니고요. 경희대학교가 너무 좋아서. 이분이 말씀을 해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이 주니어 기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논리 근거가 부족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는 한 번 더 디벨로핑을 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말하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주제는 한 여기까지만 논의를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해 주신 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이랑 일자리 매칭을 해보니까 결국 이 매칭 수준이 결국 10%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 말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랑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게 10%. 학교에서 배워도 10%밖에 쓸 수가 없다. 그 10%라도 나온 게 우리 데이터 덕분이 아닌가? 맞아요. 환상을 약간 해봅니다. 그래요? 정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한 PT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목장의 생태계를 어떻게 더 번영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으로 이제 두 개를 쪼개봤는데 일자리 전반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꼭지를 제가 뽑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프리랜서들 있죠. 네. 이제 용역 중심으로 하는 분들 그분들 경력 인정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경력을 인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니어들은 이게 너무 절실하다고요. 그쵸. 지금 한 급을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터놓고 아예 한 달을 했건 두 달을 했건 6개월 했건 1년을 했으면은 한 기간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게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거는 저희가 한번 더 재밌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 한 번 더 진행해 주실까요? 그 두 번째는 앞서서 계속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제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일자리 수는 직업훈련 분야 전문가가 더 많은데 실제 중요성은 개발능력 전문가랑 지역 전문가가 중요하더라.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파트로 ODA 전문가에 대한 교육훈련 쪽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교육훈련 할 때 이제 대학에서 이제 양성하는 게 있고, 퀴커 ODA 교육원에서 단기로 이제 향상훈련을 하기도 하는데, 대학원은 아무래도 좀 이론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좀 느리죠. 그쵸.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과정 자체도 2년으로 길기 때문에 좀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신 실제 필요한 뭐 연구 방법론이라던가 뭐 의사소통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더 함양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조금 더 개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당장 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에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게 아까 봤던 것처럼 90%는 현장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뭐 최소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렇게 인턴십을 필수 그 졸업 요건으로 해놓고 학교에서는 그러면은 뭐 이런 코닥이나 아니면은 다른 기관들과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하고 이제 보내주는 거죠, 학생을. 전반적으로 이런 생태계가 좀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 또는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렵다면 학교별로 이제 특성화하는 방법이 있죠. 뭐 경희대는 실무 중심이다 이렇게 간다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섹터 강의를 좀 더 많이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비교의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ODA 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더 이렇게 좀 개선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에서 못하는 그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교과과정 만드는 걸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은 이런 강의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 풀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지금 ODA 교육원에서 전체적으로 과정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전체 과정도 설계하고 그 과정을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섭외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특히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러닝 수업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를 모집 선발하는 측면에서 좀 어떤 것들이 개선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어요. 모집 굉장히 중요하죠. 일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건데, 사실 좋은 전문가를 선발을 해야 성과가 잘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모집 공고를 낼 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또 이슈가 뭐냐면 너무 구체적으로 쓰면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은 또 나는 안 된다 생각하면서 또 어플라이를 안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구체적이면 내정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다른 일반 채용 공고 보면은 이 자리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왜 이 전문가 가업은 이렇게 성과를 중심적으로 보는데도 얘가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이 일을 할 때 언제까지 무엇이 나와야 되고 이런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안 써놓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들어와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와서 이제 되면은 뽑히면은 이제 협의하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이구나를 찾아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네. 이거는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또 뽑아주셨어요. 저는 이거 이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자세할까? 그 해외에서 며칠, 국내에서 며칠까지도 지정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해외 사례를 그렇게들 좋아하면서 왜 배울 건 안 배우고 이상한 것만 계속 넣어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들을까라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과업이죠. 이러한 일을 잘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요건만 정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자격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러한 일을 할 사람, 커피를 잘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커피 향을 잘 맡고 커피를 몇 분 동안 내릴지를 그 수년간 연구한 끝에 좋은 맛을 추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물 끓이는 온도도 다를 수 있고 커피를 볶는 속도와 온도도 다 제각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가는 표준화하기 되게 힘들다예요. 근데 그걸 굳이 표준화라는 박스 안에 넣어서 몇 년 학위 토익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 데려오세요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발상이다.
그래서 그냥 과업 중심으로 이거 하실 분 다 오세요. 그러고서 판단해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정성적인 판단을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되게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감사해서 이 사람 왜 뽑았어? 그러면은 네. 근거를 대야 되는데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죠. 그렇죠. 왜냐하면 엉뚱하게 선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세이프가드를 막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이 지경까지 왔다. 이 얼마나 낭비적인 요소예요. 아니 일만 잘하면 됐지. 현지에 가서 일주일 체류하나 열흘 체류하나 2주 체류하나 그게 뭐가 차이가 나고 그게 무슨 그 실제로 과업의 그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냐 이거죠. 또 그건 나중에 또 쥐잡듯이 잡느라고 또 회계법인에서 영수증 주지고 있고 하는데 또 젊은이들이 네. 본인의 인생을 갈아 넣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고리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확실히 그 뭔가 회계 부분에서의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지 이게 정말 해낼 수 있는데 저는 이 감사하고도 연결돼 있고 살짝 이 내용이랑 벗어나긴 하지만 사실 그래서 성과 관리를 할 때 무조건 정량 지표로만 막 잡아라. 정량적으로 못 뽑아내면 사업에 성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지표로서 제공을 해야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공할 수 있어서 그게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술 협력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전문가가 투입돼서 자문, 컨설팅, 역량 개발을 한 게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없다 보니 이거를 스펙화 시키는 거죠. 결국. 그렇죠. 지금 해외에서 발주된 예를 들어서 USAID나 영국 뭐 FCDO나 이런 데서 발주되는 거 보면 모든 게 다 정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독 이제 대한민국 뭐 이렇게 나가고 있다. 투명성을 향해서 역시도. 그래서 전문가제도 개선이라고 쓰셨지만 저는 폐지라고 저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개선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잘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팀꿀에서 들어오는 게 성과도 제일 좋지. 이거 맞추려고 뭐 여기저기 사람 끌어다가 하니까 나중에 트러블 정말 많이 생겨요. 아 예비조사의 독립군화 그것도 바꿔야죠. 그거 할 말 많죠. 나중에 예비조사도 한번 또 합시다. 그거 다 뽑아서 이렇게 하나씩 예비조사. 아 정말 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개발협력을 가끔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네. 저번 그 권호 박사님 거 보니까 네. 거기서도 리스크 때문에 예비조사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겪었어요.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겪는 거야 그 일. 그래서 사실 제안서 쓸 때도 이력서 화려하게 꾸미는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정말 실력 있으신 분인데 경력으로만 보면 별로 뭐가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뭐 심사 받으러 가면은 저희가 거기서 점수를 깎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도 코이카에 좀 한 번씩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더 얘기할 거는 없지만 제가 한마디만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초급 전문가 7년이 일단 너무 길다. 그거 짱 이렇게 한 박 쓰고 너무 길다. 그래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경력 사다리 열심히 설계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 그거에 비해서 일자리가 실제 창출이 되려면 민간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파이가 작다 보니까 공공에 이제 그 의지하는 부분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파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일단 들고 그리고 경력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되게 좋은 내용 많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은 저희 곽재성 교수님의 마무리 발언을 들으면서 오늘 네. 내용을 오늘은 끝내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 토론만 하다가 인사이트를 담은 특정한 주제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토론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주제들이 역시 또 같이 많이 나온 것 같고 그걸 또 의도했죠. 네. 그래서 이 분야에 심층적으로 박사 논문을 쓰신 이혜지 박사님 모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봤고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좀 다지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본인의 서름과 복받침에서 시작한 연구였지만 이게 결실을 맺어서 앞으로 좋은 학자로 또 성장을 하시고 또 개발협력의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초석이 됐으리라 또 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컨텐츠가 유익하고 또 재밌었으면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저희가 좋은 자료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네.